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후배를 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학기 말이다 보니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바쁠 시기입니다. 같은 조원끼리 한 학기, 아니 1년을 부어야 할 졸업작품 프로젝트 때문에 학기 말 발표 전에 조금이라도 진척을 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학교 야간 작업의 연속과 주말 작업도 병행하면서 기말 공부를 해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날도 한참 눈이 내리던 12월 초 일요일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 학생도 없는데 학교에 가야 하는, 그것도 눈이 펄펄 내리고 차도 많이 막히는 날에 그것을 뚫고 가는 기분이란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기분이었죠. 올라가는 내내 욕을 내뱉으면서 높디 높은 이공간 건물을 향했고, 도착한 다음 1층 작업실에서 애들과 모여서 추운 몸을 털었습니다. 기말 시즌이라 애들도 학교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조원 애들을 빼면 눈도 많이 내리겠다. 주말이라 집에 간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남은 애들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애들 많을 줄 알고 도넛 좀 싸왔는데 일단 위에 좀 들렀다 와볼게. 이 말을 하고 위층의 컴퓨터실에 들렀습니다. 역시나 후배 둘이 컴퓨터실을 전세 내고 맨 앞에 스크린까지 내리고 영어를 감상하면서 작업하고 있더군요. 넌 학교가 영어관이냐? 형도 학교 나왔네요. 눈도 내리는데. 오늘 애들이랑 모이기로 약속했으니까 말이지. 일단 너네 말곤 오늘 안 보이는 듯하네. 저의 학교가 제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 그럼 난 애들 다시 만나러 1층에 가보마.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 애들이랑 다시 이야기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애들도 적고 원래 좀 많이 싸왔던 도넛을 주려고 같이 작업하던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위에 올라가 보니 딱 둘 있더라. 도넛 양도 많은데 애들 좀 주고 올게. 둘밖에 없는데 걔네 보고 내려오라고 하면 되죠. 위에 누구누구 있었는데요. 한 명은 모니터에 얼굴 가려져서 못 봤는데 목소리는 익숙했던 여후배였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럼 내려오라고 전화하죠.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나무배가 내려왔습니다.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왜 너만 왔어? 옆에 있던 애랑 같이 내려와야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분명 올라가서 확인했을 때는 둘이었는데 옆에 3칸 정도 떨어져서 모니터 보고 있던 여자 후배 있었잖아. 걔도 같이 왔어야지. 형 무슨 말이에요. 나 오늘 아침부터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황당했습니다. 분명 내려올 때 후배 하나랑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안녕히 가세요 라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한 거 못 들었어? 형 무섭게 왜 그래요. 전 듣지도 못했어요. 아니야 분명 내 옆으로 3칸 떨어진 자리에 한 명 더 있었어. 혹시나 해서 그 후배랑 같이 확인하러 올라가 봤는데 컴퓨터가 꺼져 있어야 하는데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누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요. 결국 남 후배는 뭔가 으스스하다고 집으로 가서 쉬겠다고 하교를 했고 저랑 조원들은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추측만 하다가 밤 10시 정도에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그게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죽은 남편과의 동거.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공포라기보다는 오히려 애틋한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이런 사랑 한번 받을 수 있을런지. 죽은 남편의 시신과 7년 동안이나 같이 집에서 지낸 사건입니다. 시신과 7년간이나 동거했다는 부인의 직업이 약사라는 점 때문에 꽤나 시끄러웠고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지요. 사망하기 전 남편은 3급 공무원이었고 아내도 약사라 나름 남부럽지 않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이 7년간 시신과 동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남편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를 거부합니다. 부인 또한 남편이 병이 치료되지 못할 거라는 것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차에 우연히 미국에서 성령 세미나를 받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종교적 행위로 고쳐보리라 생각한 것 같은데 성령 세미나 참석 후 부인은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게 됩니다. 데모라고 불리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인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병색이 더 악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과 왕래가 적었던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남편의 사망을 주변 지인들은 물론 일가 친척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 그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악취가 나는데 그게 시체 썩는 냄새라고 수군거렸고, 전에는 없던 벌레들이 그 집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들끓는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집 2층에서 죽은 남편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웃에 살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하게 되는데, 몇 번이나 집을 방문했지만 집안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가 않았고,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집의 문이 열립니다. 그곳에는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었지만 집 안 거실 한쪽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반듯하게 누워있는 미라 한 구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아주 보관이 잘 되어 부패가 거의 없는 미라 상태의 시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뤄지기도 했고, 언론에서는 죽은 남편의 시신과 가족의 7년간의 동거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전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하던 중 남편이 생존 당시 부인이 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을 자주 보았고, 그 데모가 종교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챙겼다는 소문을 알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데모와 부인이 사이비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데모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었고 사이비 종교와의 연관성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는 것만 재확인했고, 단지 남들보다 더 간절히 열성적으로 기도에 매달렸을 뿐이라는 걸로 결론 내립니다. 경찰은 조사 중 황당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부인은 남편을 잊지 못해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인의 망상 때문에 그랬다면 100번 양보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스라의 세 자녀와 가까이 살던 시누이 또한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고, 자녀들과 시누이 또한 매일 남편의 시신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가족 전부가 지금은 잠들어 있는 것일 뿐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부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는 듯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언론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2008년 11월 남편이 근무하던 해당 부처에 찾아가 남편을 대신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2009년 1월까지 급여와 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남편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부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졸지에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의 사체를 집안에 유기해버린 범죄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기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녀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가족들에게 남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점, 약사라는 신분으로 안정된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고의로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돈을 챙길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결합니다.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 사체에 입혀져 있던 옷이 깨끗했고 거실에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워있던 점, 7년 전에 숨진 시신의 상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점을 들어 사체를 유기해 방치했다고 보기 힘든 점을 들어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방부 처리를 한다 해도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부패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 상온에서 7년 동안이나 부패하지 않았을까요? 아내의 증언으로는 매일 소독약으로 온몸을 깨끗이 닦아준 게 전부라고 합니다. 소독약이 약간의 방부제 역할을 했다 치더라도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지요. 이런 케이스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녀가 어느 지인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입원한 날 저녁을 먹고 남편과 저는 막 어두워진 병원 뒷동산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옆에 없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그녀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남편을 화장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자에게 신이 내린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여자를 떠날 수 없었던 남편의 애절한 사랑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전화. 밤 12시 무렵. 친구 A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 있냐? 집인데. 미안한데 지금 너네 집에 좀 가야겠다. 미안해. 10분 후 A가 왔다. 미안하다. 괜찮아, 뭔 일 있냐?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 좀 당황스러웠지만 A랑은 오랜 친구 사이다.
이 정도 가지고 체면 차릴 사이도 아니고 나는 우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마실래? 라고 물었다. A는 고마워라며 받았다. A는 이상한 걸 주었다며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다. 수건 안에는 뭔가 있는 듯했다. 휴대폰인가? 수건을 펼치니 안에 있는 건 역시 휴대폰이었다. 전화가 와서 진동하고 있었다. 절대로 받으면 안 돼. A가 말했다. 전화가 끊기자 A가 휴대폰을 열었다. 착신 내역이 200건 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걸려온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왠지 좀 위험한 놈인 것 같아서. 확실히 그래 보였다. 휴대폰을 꺼내놓고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지만 끝도 없이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 누가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걸까? 휴대폰을 잡으려는데 A가 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다. 전부 이 녀석이 건 전화야. 무섭다. 장난 아닌데. 이거 경찰에 갖다 줘. 벌써 한밤중이잖아. 내일 가야지. 그 사이에도 휴대폰은 진동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A는 시끄럽다고 말하더니 휴대폰을 수건으로 싸서 가방에 던져 넣었다.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늦은 밤까지 TV를 보고 잤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 갔다. 그 무렵쯤 되니 휴대폰도 조용해진 터였다. 얼마나 전화가 왔을지 신경 쓰여 확인해보니 700건이 넘었다.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 그 문제의 휴대폰을 들고 갔다. 죄송합니다. 이거 주운 물건인데요. A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야유실물인가요? 잠깐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주웠는지,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었는지, 언제 주웠는지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경찰 아저씨는 휴대폰을 살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책상에 올려두고 서류에 무언가를 썼다. 메이커나 색깔, 기종 같은 걸 적는 거겠지, 아마.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진동이 울렸다. 힐끗 번호를 봤다. 경찰 아저씨는 조금 놀란 듯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여기 경찰입니다. 하고 이야기가 이어졌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경찰이 의외로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휴대폰 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찾으러 온다네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가려는 나와 A에게 경찰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혹시 괜찮으면 1시간 후에 와주실래요? 원래 주인이 답배를 하고 싶다던데요. 순간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결국 나는 1시간 후 A와 함께 다시 경찰서에 오기로 했다. 1시간 뒤 경찰서에 들어서자 웬 남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남자, 나와 A는 한동안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는 경찰서에서 나와 우리에게 권했다. 자네들 배고프지 않나? 뭐라도 좀 먹자고. 좋은 가게가 있어.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추천할 만한 가게야. 나와 A는 남자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 미국적인 가게였다. 메뉴는 스테이크. 남자는 밝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광고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가게 점장과도 아는 사이란다. 이 가게 점장은 다른 가게도 여럿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게 광고를 자기가 맡았다며 엄청난 기세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메뉴를 선택할 때 나와 A는 어느 걸 먹을지 일본식 소스가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좋아. 굽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래? 여기는 레어가 좋다고. 이게 커서 먹는 맛이 있다고. 주문 좀 하려는데요. 남자는 무척 파워풀했다. 그런 식으로 먹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묘하게 칭찬에 능숙했다. 나와 A에게 몇 번이고 잘하네, 잘하네 하고 말했다. 자네들 휴대폰 전화번호 좀 알려주지 않겠나? 이걸 기회로 친구 삼아 지내자고. 좋다고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A가 그것을 막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왠지 휴대폰 번호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A는 평소보다 과묵한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맞장구만 칠 뿐이었기에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지만 A가 끈질기게 거절하자 남자는 한순간 울컥 화가 난 듯했지만 곧바로 웃어 보였다. 뭐 자네들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테니까 신중한 거겠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말게. 그럼 슬슬 가볼까? 그리고는 남자는 일어났다. 잠깐만, 난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내 고기가. 남자는 이미 식사를 마친 듯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남자는 갑자기 허둥대고 있는 듯했다. 나와 A는 잘 먹었다고 인사했다. 괜찮아, 맛있었겠지. 이 가게에 또 놀러 오라고. 그럼 다시 만날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대로 헤어졌다. 너 왜 그래? 배라도 아프냐? 아니,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뭔데? A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마 그 남자는 휴대폰 주인이 아닐 거야. 애시당초 그렇게 끈질기게 몇백 번을 전화하다니 정상이 아니지. 아마 저 사람, 자기의 성 인격장애가 있을 거라고. A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랬다. 그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우리를 이유도 없이 마구 칭찬해댔다. 거기에 우리가 먹는 속도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데다 완전히 격식 차리지 않고 우리를 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언뜻 친절해 보였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우리한테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자 울컥한 모습과 그 직후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까지 죄다 근거가 된다는 게 A의 말이었다. 스스로 성격 좋은 호청년을 연기하는 것 같았어. 담례로 스테이크를 사준다는 그 행동 자체는 친절해 보이지만 메뉴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지. 게다가 우리가 먹는 와중에도 계속 말을 걸어왔고 마구 칭찬을 해댔지만 그건 우리한테 호감을 사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닐까 싶어. 게다가 휴대폰 번호를 갑자기 물어오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우리가 다 먹지 않았는데도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이야. 애시당초 답대답시고 우리 의견도 묻지 않고 가게로 끌고 온 것부터가 친절을 가장한 자기중심적 행동이야. 듣고 보니 나는 A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휴대폰 주인, 아마 그 사람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룻밤에 700번이나 전화가 걸려오다니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나는 만약 번호를 알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등골이 오싹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병동. 나는 약제사로 올해부터 어느 시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약제사는 나까지 모두 셋으로 막내인 나는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이 되어 외래 진료는 끝나고 병동에서 온 오더를 보고 주사약 제조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오더가 까다로운 게 많아 병동에 직접 문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자니 시간이 꽤 늦어버렸다. 게다가 그날 안에 약품회사에 발주를 넣어야 할 약이 있어서 그 발주서까지 만들어야 했다. 식당에 저녁 주문을 넣어 놓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며 발주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왔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어도 아무 말이 없다. 약제실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전화기에는 A 병동 간호센터로 번호가 찍힌다. 전화기가 고장 났나 싶어 일단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곧 다시 전화가 온다. 받아보면 아까 전처럼 아무 말이 없다. 이게 두세 번 반복되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약제실에서 나와 A 병동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A 병동은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른다.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린 순간 나는 떠올렸다. 이 병동, 아직 공사 중이라 문을 안 열었었지. 여기저기 테이프가 굴러다니고 어두컴컴한 플로어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엘리베이터 문 정면에 있는 간호센터의 간호사 같은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다. 화재 경보기에 붉은 램프 불빛에 간호 모자를 쓰고 가디건을 입은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무얼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다 나는 심장이 덜컹했다. 그 간호사의 몸이 반쯤 투명해 반대편에 있는 게 비쳐 보이는 것이었다. 필사적으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 그저 눈 감고 견뎠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오듯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발주는 해놔야 했다. 종종 걸음으로 약제실로 돌아가 미친 듯 발주서를 쓴 후 팩스에 나오려는 순간 또 전화가 왔다. 벨소리와 함께 붉은 램프가 깜빡인다. 무시했다.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보고 싶지 않았다. 팩스가 보내진 걸 확인하고 나는 불도 안 끈 채 약제실에서 나와 문을 잠갔다. 불 꺼진 약제실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하니 사무과 직원이 왜 불을 켜놓고 퇴근하냐며 잔소리를 해댔다. 사과를 하면서 나는 A 병동에도 전화가 걸리는지라고 물었다. 사무과 직원은 의료국에서도 같은 문의가 있었다며
아직 공사 중이니까 당연히 전화를 올 수 없다고 대답했다. 5번째 이야기, 봉사. 대학 시절 체험한 이야기다. 지역장애 아동시설에서 피아노 연주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동요를 연주하며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 밖에서 술래잡기나 줄넘기도 같이 하고 교실에서는 그림도 함께 그렸다. 아이들 중 마스오카 군이라는 5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유독 나를 따랐다. 마스오카 군이 그린 그림도 나와 술래잡기 하는 그림이라 무척 기뻤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와 가방을 열자 마스오카 군이 그려줬던 술래잡기 그림이 들어있었다. 마스오카 군이 선물로 몰래 준 건가 싶어 기뻤지만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교실에 장식하겠다고 한 말이 떠올랐다. 나는 마스오카 군의 그림을 돌려줄 생각으로 시설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마스오카 군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지금 가져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선생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 우리 시설에 그런 나이는 없는데요. 저랑 같이 술래잡기하고 그림도 그려준 마스오카 군입니다. 나는 다시 확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다른 아이랑 헷갈린 거 아닌가요? 종국에는 혹시 다른 시설 아이랑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바로 1~2시간 전까지 같이 있었던 아이를 착각할 리 없다. 몇 번을 물어도 선생님의 대답은 같았다. 그런 아이는 없다고. 선생님은 그날 내가 사내 아이랑 노는 모습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이 새하했다. 술래잡기 그림에는 검은 크레파스로 또 놀자 라고 써 있었다. 갑자기 그게 기분 나쁘게 느껴져 그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 그림을 가지고 시설을 찾아갔지만 마스오카 군에 관한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명찰이 있었던 자리, 신발장 모두 비어 있었다. 그리고 가방에 분명히 넣었던 그림도 어느새인가 사라진 후였다. 시설과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외부 아이가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닐까 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6번째 이야기, 신비한 숲속의 집. 몇 년 전 작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주민들에게 신비의 숲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이유는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속에는 한 채의 오래된 집이 있었고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미스터리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주민들은 그 집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집이 과거의 마법사나 연금술사의 집이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는 그 집이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었으며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그 집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자란 한 청년,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정훈은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훈과 그의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그 숲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 집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신비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가던 그들은 마침내 그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고 주변에는 덩굴과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집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외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듯했습니다. 정훈은 친구들과 함께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집안 곳곳에 흩어진 신기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책들, 이상한 기구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이 집이 단순한 버려진 집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훈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은 매우 두꺼웠고 표지는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책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문장들과 기묘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이 책이 마법과 관련된 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정훈과 친구들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빨리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닫히며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당황하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각자 다른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집 안에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는 빛나는 구슬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그 구슬들은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정훈은 구슬들의 손을 대보았고 그 순간 강한 빛과 함께 방 안의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정훈은 친구들과 다시 합류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방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마법적인 힘을 가진 장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이제 집을 떠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더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정훈은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작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고 그 거울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정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훈은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은 마법의 집이다. 너희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정훈은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곳을 탐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울 속의 인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선택받은 자만이 나갈 수 있다. 너희는 이 집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 정훈은 그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돌아가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집의 비밀을 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단서들이 있었고 그 단서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의 조각들 같았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각 방에서 단서를 찾아가며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이 집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단서를 찾은 그들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림은 집안의 중심에 있는 방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이 가리키는 대로 집안의 중심에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큰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훈은 구슬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그들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구슬들은 각기 다른 색깔과 문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구슬들을 조합하여 문양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구슬들을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구슬들을 맞춰갔고 마침내 완성된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하고 강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빛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자 그들은 다시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훈과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숲속의 집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훈과 친구들은 그 후로도 종종 그 숲을 찾아가곤 했지만 다시는 그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구름 속의 마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중 하나로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출장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구름 속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곳이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의 조용함과 평온함에 감탄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을에서 몇 주간 머물며 현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특히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다. 그분은 마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이 마을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단다.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마을 곳곳을 안내해 주며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다. 할머니는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이 언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할머니는 언덕 위에 있는 큰 바위 앞에 서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 그는 매우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어.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재앙을 막기 위해 청년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어. 그는 이 언덕 위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 덕분에 마을은 구원받았지. 나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청년의 희생 이후 이 언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가 되었단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청년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살아왔지. 나는 그 언덕에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용기와 희생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나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사했다. 며칠 후 나는 마을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는 나를 축제에 초대해 주셨다. 축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 즐기는 큰 행사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청년의 용기를 기리는 의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희생을 기리며 그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그 의식 중 하나로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큰 불을 피워 올렸다. 그 불은 마치 청년의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밝게 타올랐다. 나는 그 불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이 마을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다. 축제가 끝난 후 나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마을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시며 말했다. 이 마을에서의 경험이 너에게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테니 앞으로도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을 떠나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선물과 축복의 말을 건네주었다.